서울 핵심 복지의 아파트 경매 데이터가 이미 지난 5년간의 절대적 정점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중대형 폭탄을 투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론을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숫자적 증가가 아니라 이 경매 대상들이 위치한 지리적 좌표인 대한민국 부의 피라미드 꼭대기를 상징하는 강남 3구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대체 불가능한 자원 희소성으로 인해 그곳은 자본의 피난처로 여겨져 왔으며, 강남 불패라는 네 글자는 한국 사회의 금융신앙처럼 굳어져 글로벌 격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한때 견고했던 이 도시의 신화는 이제 기저에 깊은 균열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메울 수 없는 거대한 틈새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부유층으로의 계층 이동을 꾀했던 수많은 집주인이 무거운 부채이자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차례로 쓰러지고 있으며, 핵심 지역에서 시작된 이 자산 해일의 파고는 분명 강남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현재의 국면을 철저하고 냉정하게 심층 분석하여 허구적인 번영의 표상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현재 법원 경매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자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결코 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노후한 주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매 명단에 오른 것들은 강남 3구의 가장 핵심적이고 현란한 입지에 위치한 대형 우량 주거 단지들입니다. 과거의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었던 이 최고급 자산들이 이제는 법관의 낙찰봉 소리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매물은 정상거래 시장에서 경매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집주인이 매각 신호만 보내도 각지의 자금력이 혈흔을 맡은 상어처럼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웃돈을 얹어서라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몇 블록씩 줄을 서곤 했습니다. 당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집주인이 감정가보다 아주 조금만 양보하면 해가 지기도 전에 매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강남에서 수십 년간 영업해온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입버릇은 항상 강남은 재고가 없다였고, 매물의 회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차가운 법정 경매대에 올랐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절망적인 정적뿐이며, 그 어떤 구원자도 손을 내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매물들이 반복되는 입찰 속에서도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무력하게 장기 방치되는 현상은 개별 투자자의 경영 미숙이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를 지탱하는 기저의 매수 수요가 전면적으로 위축되고 증발했다는 지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최신 공식 경매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에서 쏟아진 경매 매물량이 단 1년 만에 거의 2배나 급증했습니다. 이 뒤에 숨겨진 의미를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핵심 지대의 상징적인 대형 아파트들이 가격을 초기 감정가보다 20%나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상적인 주기적 가격 조정 범위를 넘어섰으며, 본질적으로는 해당 지역 자산 가치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매수자의 집단 실종, 이것이 현재 강남 부동산 시장의 가장 진실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현주소입니다. 직접 경매 법정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그 압도적인 분위기를 더욱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값이 일방적으로 상승하던 과열기에는 법정 복도가 입찰서를 꽉 쥐고 흥분한 기색이 역력한 투자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핵심 요지의 우량 매물이 나올 때면 사람들은 폭등의 기회를 놓칠세라 새벽부터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정 안의 공기는 긴장감과 희망 섞인 경쟁심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구석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낙찰을 보장받기 위해 얼마를 더 써낼지 계산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낙찰이 확정되면 법정 안에서 보물을 얻은 듯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상대방의 응찰가를 몰래 알아내는 것이 독특한 경매 문화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같은 장소에 들어서면 보이는 것은 쓸쓸하고 적막한 풍경뿐입니다. 방청석은 텅 비어 있고 가끔 들리는 기침 소리조차 텅 빈 법정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머리 위 형광등만이 단조롭고 자증 섞인 소리를 낼 뿐입니다. 법관은 기계적으로 입찰자가 있는지 묻고 3번의 관례적인 호출에도 손을 드는 이가 없자 무표정하게 유찰 도장을 찍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환은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음에도 투자자들이 요지부동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의 극도로 비관적인 전망 아래에서는 감정가보다 20% 낮아진 가격조차 잠재적 매수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비싸고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1차 유찰이 되면 다음 시작가는 거기서 다시 20%가 삭감됩니다. 이는 원래 30억 원으로 평가받던 최고급 아파트 가격이 19억 원대 구간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입찰석에서 번호판을 드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심지어 2회, 3회 연속 유찰되어 가격이 반토막 가까이 난 뒤에도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이 매물들을 멀리합니다. 하락 추세 속에서는 그 누구도 바닥의 구체적인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다가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손실되는 한 푼 한 푼이 자신이 오랜 세월 쌓아온 혈세와 같은 재산이기에 대다수의 선택은 냉관하며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단순히 처량한 수준을 넘어 뼛속까지 시리는 공포를 전달합니다. 경매 시장의 빙점 효과는 필연적으로 일반 매매 시장으로 신속히 전파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낙찰가율이라는 핵심 계량 지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에서 실제 낙찰된 가격이 공식 감정가 대비 몇 %인지를 나타냅니다. 현재 서울 핵심 지역의 이 수치는 이미 80%라는 고갈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년 전을 되돌아보면 이 수치는 장기간 110% 혹은 그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자산을 선점하기 위해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단계에서 낙찰에 성공한 사람은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것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낙찰가율이 8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20% 할인을 해줘도 겨우 한두 명의 신중한 매수자를 끌어들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바람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더욱 투자자들을 떨게 하는 것은 주택 면적이 클수록 이러한 유동성 고갈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전용 면적 50평, 60평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유찰 빈도는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에 잠재적 구매층이 본래 적기도 하지만 그나마 하이엔드 구매력을 가진 소수의 인원조차 이제는 모두 등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최고급 매물을 소화하는 주체는 두터운 현금 보유력을 가진 자산가 계층입니다. 그들은 은행 대출에 의존할 필요 없이 본인의 통장에서 직접 자금을 인출해 집을 삽니다. 그러나 이토록 예리한 현금 부자들조차 이제는 입포를 닫고 입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시장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을 예고하는데 왜 이 시점에 총대를 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력의 부족이 아니라 미래 전망에 대한 집단적인 전략적 긴축입니다. 시장의 후각이 가장 예민하고 냉정한 스마트머니가 전면적인 관망 모드로 돌아서자 일반 중산층의 수요는 더욱 격렬하게 위축될 뿐입니다. 이러한 공포심리는 전염병처럼 강남의 자산가 계층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시장은 이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수라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강남 3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참혹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싸라기 땅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매물은 감정가 18억 원에서 1차 유찰된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고 2차 입찰 문턱이 14억 원으로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외면받았습니다. 서초구 잠원동의 상황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상지 리츠 빌카일룸 미이라는 초대형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169제곱미터에 달하며 최초 감정가는 무려 52억 원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경매 절차에서 1회, 2회, 심지어 3회 연속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가가 33억 원까지 떨어졌고 결국 4차 시도 끝에 겨우 4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최초 감정가의 76%에 불과하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2억 원이라는 자산 가치가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같은 지역 반포동의 한 빌라 역시 2회의 참담한 유찰 끝에 감정가의 73% 수준에서 거래되었으며 손실 규모 또한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강남, 서초, 반포 이 이름들은 한국인들에게 부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정하게도 모든 이에 뺨을 때리고 있습니다. 빈번한 유찰은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저항 없이 미끄러지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몸값이 높았던 소유주들은 이 자산들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 악물고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이미 저항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유찰된 매물 하나하나의 뒷이야기를 파헤쳐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명주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채 도화선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값 정점기에 극도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시장에 진입한 영끌족과 전세가 차익을 이용한 갭 투자자들이 결국 가혹한 거시환경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만 것입니다. 이 참상을 초래한 핵심 동력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고금리 환경입니다. 이러한 고압적인 이자 부담이 2, 3년간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모두가 통화정책이 곧 전환될 것, 하반기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허구적인 희망을 품고 버텼습니다. 이들은 급여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거의 전액을 은행이자라는 밑빠진 독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예상대로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 인상이라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산층의 경제적 내구력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수년간 모아온 예금을 인출하고 손실난 주식을 정리했으며 심지어 연금보험까지 해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연로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지막 구호의 끝마저 모두 바닥났고 매월 발생하는 거대한 이자 지출 차익을 메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하여 2026년 2월을 잔인한 변곡점으로 삼아 재무적 한계치에 도달한 인구들의 채무 불이행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재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고금리라는 해일 같은 거시적 파도 앞에서 견고했던 중산층이 집단적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적 데이터로 관찰하면 이 체감도는 더욱 소름 끼칩니다. 강제 경매에 붙여진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면 주택 가격의 70% 혹은 80%를 대출로 메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15억 원 이상을 빚으로 냈다는 의미입니다. 광기 어린 시절에 사람들은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 믿었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공격적인 방식을 광범위하게 채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모함이 아니라 독특한 재무 레버리지로 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때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그 선택은 풀 수 없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초저금리 시대에는 10억 원의 거액 대출을 받아도 월 이자가 200만 원 내외였기에 연봉 8천만 원 수준의 중고소득 가정에서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2배로 뛰면서 똑같은 10억 대출의 월 이자 지출은 500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연봉 1억 원의 직장인 엘리트라도 세후 월 실수령액은 약 650만 원입니다. 여기서 500만 원을 이자로 내면 남은 150만 원으로 고가의 관리비, 온가족 식비, 교통비, 그리고 한국의 극심한 자녀 교육비를 충당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첫 해는 저축으로 메웠지만 2년째가 되어 자산이 고갈되면 은행의 연체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집은 경매대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영끌족이라는 단어는 분투의 상징에서 무서운 재무적 족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자 폭탄도 치명적이지만 갭 투자자들에게는 역전세난이라는 더 공포스러운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갭 투자의 본질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 대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가 15억 원이라면 소유주는 5억 원만 있으면 집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레버리지가 극대화되어 이익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존 15억 원이던 전세가가 12억 원으로 떨어지면 세입자가 만기 시 퇴거를 요구할 때 소유주는 즉시 3억 원의 현금 차액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이자 지출로 현금 흐름이 마른 상태에서 엄격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은행의 추가 대출 길마저 차단되자 이러한 유동성 단절은 대규모 법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주저없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부동산은 그렇게 타이로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하여 시장에는 매우 풍자적인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수십억 원의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제대로 된 점심 한 끼 값조차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 바로 하우스 푸어입니다. 값비싼 자산과 현금 흐름의 극단적 모순은 이제 강남 골목 곳곳에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경매장에 나온 매물들의 등기부상, 저당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1금융권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각종 캐피털사, 심지어
연 이율 20%가 넘는 대부 업체의 이름도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채권자가 7, 8명씩 줄을 서서 청산을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재무붕괴의 경로는 선명합니다. 처음엔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저축은행에서 빌려 메우고 거기서 한도가 차면 캐피털사로 결국 막다른 길에서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고금리 채무로 구채무를 돌려막는 자살행위이며 대개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이자가 원금을 추월하며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 매물들이 경매에서 반복 유찰된다면 그 결과는 파멸적입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원금 부채는 그대로인데 체납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헐값에 낙찰되더라도 소유주는 모든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단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고 오히려 수억 원의 자녀 부채를 짊어진 채 철저한 V- 계급으로 전락합니다. 이 모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참상과 판박이입니다. 당시 강남 불패를 맹신하던 이들이 때로 쓰러졌고 신화로 여겨졌던 버블세븐 지역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왜 경매 시장의 추이가 이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강력한 가격 고정 효과를 가져 일반 시장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가령 핵심 단지의 매물이 경매에서 20억 원에 낙찰되면 같은 단지에서 28억 원을 고수하던 집주인은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매수자는 경매가를 기준으로 삼아 당당하게 대폭 할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되면 경매 낙찰가는 쇠망치처럼 기존의 가격 체계를 하나하나 부수게 됩니다. 부동산 게임에서 법원 경매 시장은 가장 적나라하고 꾸밈없는 실제 거래 가격이기에 전체 시장의 선행지표로 간주됩니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매물이 극도로 희귀했기에 낙찰가가 시세보다 높아 집값을 동반 상승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낙찰가는 무정하게 바닥을 뚫고 내려가며 기존 집주인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가를 지키려는 소유주들에게 이것은 정신적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집의 인테리어, 층수, 향을 강조해도 매수자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오직 그 차가운 낙찰 숫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매발 가격 붕괴는 다음 감정가의 추가 하락을 유도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은행의 집단 행동입니다. 담보물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은행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출 검토에 들어갑니다. 만약 원래 25억 원이던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는데 현재 시세가 20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은행은 담보 가치 부족을 이유로 대출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라고 요구하거나 대출 연장 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로 겨우 이자를 버티던 우량차주들조차 순식간에 자금줄이 끊기게 만듭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공포매물 투하로 인해 시장은 매도자가 팔기 위해 애쓰고 매수자는 느긋하게 지켜보는 잔인한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강남이 재채기를 하면 지방도시는 이미 중원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서울 외 광역시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이미 70% 선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가격이 반토막 나도 단 한 명의 응찰자도 없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환금성은 거의 0에 수렴하며 수년간 밀린 고액의 관리비 때문에 낙찰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유기된 부동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은 심각한 전세사 후유증까지 겹쳐 많은 세입자가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자산 가치 없는 집을 셀프 낙찰 받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의 미래 청약 자격을 앗아가고 평생의 채무 족쇄를 채우는 일입니다. 동시에 건설업계도 전례 없는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의 누적과 회수 자금 차단으로 인해 수많은 중견 건설사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세제 혜택과 대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면 물린다 느는 공포의 시대에는 그 어떤 정책적 보너스도 뼈저린 비관론에 상쇄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의 폐허 위에서도 일부 지극히 냉정한 하락장 사냥꾼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막대한 현금을 거머쥔 최상위 계층은 반복된 유찰로 가격이 무릎 이하로 떨어진 우량 강남 매물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은행에 부실 채권을 인수하여 낙찰 우선권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벌어지는 부의 대이동이며 중산층이 고생하며
쌓아온 자산이 이러한 방식으로 최상단 부유층에게 저렴하게 이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혹한 하락은 언제쯤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글로벌 거시 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바닥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시장에서 간혹 나타나는 이른바 반등은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 즉 높은 곳에서 떨어진 뒤에 물리적 튀어오름일 뿐 추세 반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보너스, 수출 호조, 소득 증가를 통해 V 자형 복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동력원들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대신 일본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L자형 장기 저성장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산맥처럼 무거운 가계 부채, 폭탄이 제거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에 진정한 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전략은 결코 맹목적인 공격이 아니라 극도의 신중한 생존이어야 합니다. 부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효한 채무를 줄이고 몸집을 가볍게 하며 최대한의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이번 대변역 속에서는 충분한 탄약 보유하고 확정적인 바닥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생존하여 운명을 반전시킬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호재성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자금의 흐름을 잇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동산은 결국 공포와 탐욕에 관한 심리게임이며 오직 냉정하게 직시하는 자만이 폐허 속에서 미래의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정신으로 힘을 비축하며 이 긴 겨울을 함께 이겨냅시다.